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이어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건 지난 5월 31일 이후 85일 만입니다. 군은 발사체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발사한 이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 15분쯤 보도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서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정찰 위성이 3단계 비행 중에 비상폭발체계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에 오는 10월에 3차 발사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북한이 두 번째로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고 또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새벽 6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SC에서는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과 메시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 새벽 4시쯤 북한의 미사일이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여 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경보방송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실내로 대피하라는 긴급 경보를 내보냈습니다. 이 대피 명령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 약 15분 뒤에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자제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아직 미국 정부 반응 없습니까? 네,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가 또 실패라고 밝혔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정보를 파악한 뒤에 공식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위성 발사를 예고한 뒤부터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만큼 미 국방부가 가장 강조한 건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도발에 맞서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국방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stand with our Japanese and our ROK allies in the face of North Korea's continued provocations, to include their claimed space program. So we're going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security of our homeland and the defense of our allies continues. 국방부는 지난 5월 31일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실패했을 당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힌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때와 달라진 입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또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쏘더라도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위성에 쓰이는 발사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도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가 열린 데 이어서 이번 위성 발사와 관련한 회의가 또다시 소집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잇따른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왔습니다. 더 이상의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매번 내왔습니다. 오늘 발사는 지난주 한미일 정상이 외부 위협에 대한 협의를 약속한 직후여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입니다. 한미일 상국이 상호 협의 약속에 따라 정보 공유와 향후 대처 과정에서 더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북한의 2차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해서 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추적 감시한 결과 북한이 발표한 대로 발사 실패로 평가한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번 발사가 실패했다고 발표하고 이 3단계 비행 중에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그 원인을 밝힌 바가 있고요. 오는 10월에 3차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소식 임성재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 실패로 돌아갔죠. 네, 북한은 제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이 우주 발사체 이 발사 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로켓인 천리마 1형의 1단계, 2단계 추진체는 정상 비행했지만 이 3단계 비행 중 오류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비상 폭발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빠른 기간 안에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 이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합참이 이제 발사 실패를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이 파악한 이 동향도 좀 전해주시죠. 합동참모본부는 이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로 발사체는 한 발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은 위성체 발리경 1호를 실은 운반용 로켓 천리마 1형도 이 동창리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현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밝힌 만큼 이 관련 분석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이 같은 움직임들을 즉각 포착해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고 이번 2차 발사도 결국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이 지난 5월 31일에 1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에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밝혀왔었죠. 예, 맞습니다. 이 북한은 이 첫 번째 만리경 1호 발사 실패 이후 재발사를 꾸준히 공언해 왔습니다. 5월 31일에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에 재발사한 건데요. 그제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24일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오는 3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고 첫날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됐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리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은 이 정상적인 위성 발사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네. 1차 발사 실패 후에 이제 설해에 추락한 북한 발사체 잔해물을 우리 군이 이렇게 조사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군은 지난 5월 1차 발사 때는 이 서해에 추락한 만리경 1호를 건져 올리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네. 이 당시 로켓 추진체를 건져 올렸고 만리경 1호, 즉 위성체 일부분을 건져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2단 추진체가 서해상에 떨어지면서 건져 올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3단에서 문제가 생겼고 우리 영해에서 멀리 벗어난 것으로 보여서 이 인양 작업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주도 근방 이어도를 넘어 비행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네, 뭐 2차 발사도 지금 뭐 실패한 것으로 지금 판명이 났지만 그 1차 실패 이후에 그래도 북한이 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실패 이후에 재발사 계속 공언을 해왔었죠. 예, 맞습니다. 이 북한은 1차 만리경 1호 발사 실패 이후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계속 공언해 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자신명의 담화를 내고 미국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비판을 비난하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도 이 재발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당시 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표현했고 이 같은 예고대로 이번에 재발사를 하게 됐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재발사하는 움직임을 우리 쪽에서도 좀 파악을 하고 있었죠? 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했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이 발사체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엔진 연소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차 만리경 1호 발사 때 2단 추진체 이상이 생겨 실패한 만큼 이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계속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고 이 위성체의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 만큼 앞으로 3차에서 성공해도 이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이번 군사정찰 2차 발사의 의미가 또 있겠죠? 다음 달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입니다. 북한은 5년, 10년 단위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실패 이후 절치부심하면서 이 기념일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 기념일 전에 업적을 띄우고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것 아닌가 그런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경제난을 가리고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사 실패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다음 달 구구절을 앞두고 좀 업적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발사를 한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군도 지금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군도 이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체를 미국으로 보낸 뒤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을 실어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이르면 11월 1호기가 발사되고 내년 상반기에 2호기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방사청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 발사 시설을 점검하고 위성체의 항공 수송과 육상 이동 경로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이 이 국방부 관계자들은 유럽을 찾아서 이 국제전기통신연합 측과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 위성망 국제등록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군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차례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성공하면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네. 자, 또다시 실패로 돌아간 북한의 제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통일외교안보부 임성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오늘 오후 1시에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이메일 질의에 원전 오염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기준을 포함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며 이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일본 미국 대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하며 다음 주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생선을 먹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의 체계적인 절차에 신뢰를 표시하고 물리적으로 지지를 보이겠다며 오는 31일 후쿠시마현 소마시를 찾아 어부와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연대뿐 아니라 안전도 보여줄 것이라면서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식당에서 먹는 것과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일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또 반일 공포 마케팅이냐고 발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선동과 정치 공세를 해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정치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방류로 인해 예상되는 어민들의 피해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바다 도달까지는 최소 4, 5년이 걸리는 만큼 국민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애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한 오는 30일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사와 재판을 고려해 이 대표 측에 오는 30일 출석할 것을 유선과 서면으로 요구했다며 이 일정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박성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다음 주 소환 조사를 희망하지만 당무 등으로 바빠 오늘 오전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30살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숨지게 한 만큼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신상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잇따른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8,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방부 등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내 뒷산에선 대낮에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엔 살인 예고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대낮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무섭죠. 지나다니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경을 통해 경찰력을 늘려서 흉악 범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로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모집 인원을 감축했고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올해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길거리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까지 예전의 3분의 1 수준인 8,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의경이 기존 2만 5천까지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에.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에서는 신속 대응팀과 방범 순찰대에 절반씩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엔 투입하지 않도록 못 박아서 오직 치안 활동에 활용할 거란 말도 나옵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어 절차상 언제든 배치할 수 있지만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좀 더 무거운 징계가 이뤄진 겁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40대 이모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경찰이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장을 빠져나간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한 겁니다.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로 출장 왔던 이 판사는 조건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후 4시쯤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는데 법원이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게 알려져 논란이 커졌습니다. 외부 위원 3명 등이 참여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닷새 만에 그대로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건 아니지만 법관 연수가 끝난 뒤 곧장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한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징계를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판사가 감봉 4개월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징계 수위가 다소 세졌습니다. 법관 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 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합니다. 이 판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대응을 논의하고 규탄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NSC가 언제부터 개최됐습니까? 네, 새벽 6시부터 열렸습니다. 북한이 두 번째로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고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현재도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새벽 6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NSC에서는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과 메시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 공조가 강화된 가운데 북한이 도발에 나섰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연합 연습을 진행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찾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실전 훈련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두 번째로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이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오는 10월 3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대통령실은 오늘 새벽 6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죠. 자, 경향신문 일면인데요. 자, 31일부터 이제 코로나가
4급으로 감염병 등급이 낮아집니다. 독감 수준으로 하향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지금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면 일부 진찰료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요.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또 PCR 검사의 경우는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제공되던 생활지원비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도 중단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독감 치료 받기 위해서 병원 방문할 때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먹는 치료제는 어떤가요? 돈 주고 사야 되나요? 네, 먹는 치료제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무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역시도 전 국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시행이 유지될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던 확진자 집계에도 다소 변화가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520여 개 표본기관을 통해서 집계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표본 감시 방식을 택하더라도 전체의 감염 규모나 또 유행 양상을 예측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검사는 비용 부담을 해야 하고 또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상 지원을 한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천재소년 백강현군 관련해서 재등교를 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영재학교가 요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지금 운영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재학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재의 개성 발현 그리고 국가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로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고교 서열화의 꼭지점에 있는 학교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재들이 입학을 하게 되고 이들의 목표는 결국 상위권 대학 진학에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교육이나 정서적 지원 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의학이나 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부 제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 영재학교 졸업생의 9.1%가 의약학 계열에 진학을 한 걸 보면 이 교육비나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공계열로 먼저 진학을 한 다음 다시 의대로 가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재학교, 뛰어난 재능을 조기에 발굴해서 잠재력을 끌어내고 또 나아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영재학교까지 입시기관화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데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되돌아볼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제 관련 기사인데요. 이번 주말 세계의 눈이 잭슨홀에 쏠린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흔히 잭슨홀 미팅이라고 부르죠. 예.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찬회가 열리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 아니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작년 8월 26일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처럼 이후에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고 전 세계 증시가 내리막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준 시작점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파월 의장으로부터 어떠한 폭탄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작년처럼 높은 수위의 발언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자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이어지는 국민인 경제 대담 시간에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고 그런데 이제 잭슨홀 미팅 이 용어에서 홀이 회관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마치 타운홀 미팅처럼 회관을 뜻하는 HALL, 홀을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구멍, 골짜기를 뜻하는 HOLE, 홀이 맞습니다. 이 잭슨홀은 건물명이 아니고요. 미 서부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의 이름인데요. 그 일대가 산맥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이기 때문에 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곳에서 회의가 열린 적도 있는데요. 1982년부터 잭슨홀로 장소를 바꾼 이유, 낚시광으로 알려진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볼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기사에는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회관의 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니라고 하니까 좀 놀랍네요. 다음 실제로 기사. 오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우리 이제 뭐 카페에서 음료 마실 때, 카페 내에서 마실 때는 당연히 그 매장에 있는 컵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법원 경찰청 카페는 일회용 컵 천국이라고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둡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과 대법원, 또 경찰청, 서울시청, 국회 등 국가기관 내의 카페 10곳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장 이용 손님에게 다회용 잔을 제공하는 곳은 단 2군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2곳은 종이컵을 제공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6곳은 가게 안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잔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어느 곳보다 이 규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곳들인 것 같은데 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예, 뭐 모르지 않지 않고 일부러 네. 진행을 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예. 10곳 중에서 5곳은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5곳은 지침을 알고 있지만 여러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킬 수 없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1년 4개월이 흐른 만큼 기존의 홍보 또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규정을 따르도록 유도해야 하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시민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것까지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용 컵 줄이려는 건 국가의 정책인데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지켜지지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지키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호랑이 사진이 하나 보이고 서울대공원 호랑이들이 폐사했다. 관리 부실 도마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호랑이도 세상을 떠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 속에 나온 호랑이는 작년 4월에 태어난 파랑이인데요. 올해 6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려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분리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호랑이끼리 다투는 일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2008년생 가람이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6일 갑작스럽게 수호가 숨지면서 동물원 측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관리 부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인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수호가 숨진 이유는 뭔가요? 예, 아직 정확한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동물원 측은 수호가 숨진 당일까지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수호가 땡볕에서 수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는데도 아무런 동물원의 조치가 없었다면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물 단체들은 이딴 호랑이 폐사에 대해서 사육관리 시스템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동물들의 복지 실태 조사와 평가 시스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게 시행되면 잘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잘 관리되고 운영된다고 해도 사실 동물들이 살아야 할 곳이 동물원은 아니잖아요. 이 동물원 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 이런 부작용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등에서 카드 도용 결제가 발생할 경우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최대 35건까지만 피해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35건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선 사용자가 직접 부정 결제를 증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5월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는 않던 신한카드를 통해 무려 155건이 결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빠져나간 금액만 980만 원. 곧장 카드사에 부정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는데 35건에 대한 42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뭘 썼다가 다시 환불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저는 취소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전액 보상을 재차 요구했지만 도용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구글 측 답변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상세 결제 내역 등 5가지 서류를 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입증하거나 뭐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예 그냥 이건 엄두를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한카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부정결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35건까지만 보상해주도록 브랜드사가 제한을 둬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건수가 35건보다 많아도 보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카드 사용자가 부정결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소비자가 이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카드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 금융기관에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더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하라고 한다면 그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신금융협회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 사고 조사와 보상 업무를 맡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회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모범 규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도용 신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부정 결제로 확인되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전액을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카드 양도나 서명 누락 등 고객의 과실이 없으면 전액 보상이 원칙이라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최수근 상병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맡게 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 최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에 넘길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경북경찰청장이 피고발인인 만큼 가까운 대구에서 맡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2년 전 발생한 대전 권총 강도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5차례 연속 동결이 지금 유력시 되죠. 예, 최근 시장의 설문조사, 예. 채권하시는 분들이 사실 금리를 제일 잘 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92% 정도가 이번에 동결을 예측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의 근거에는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현실 상황이 반영됐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금리를 아무래도 올리게 되면은 경기가 하강하게 되는 우려가 있죠.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또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이자가 올라가면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하는 우려가 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중국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커지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유수의 이제 경제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또 근데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이유가 또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외환시장, 특히나 외환시장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변동성이나 큰 충격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높고 기축통화인 미국으로 돈이 쏠려갈 어떠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고요. 시장의 상황에 자그마한 변화가 이런 환율의 급변동을, 그러니까 자금이 유출이 되고 흔히 말하면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바뀌면서 환율이 급변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격차를 너무 크게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리게 되면은 기준금리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또 지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은 이제 카드 부채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은 가계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가 줄어야 되는데 거의 한국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흔히 말하는 부채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부채가 줄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향후 경기 하강이라는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부채 때문에 기업들이 줄도산하거나 가계가 부실하게 되는 이런 위험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외부 환경상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 그 언급이 있었는데 뭐 당장의 격차보다는 앞으로 미 연준의 방향성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잭슨홀 미팅이 그래서 더 또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잭슨홀 미팅이란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고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미래의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 것이냐라는 의사교류를 하는 어떤 흔히 말하는 컨퍼런스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 이제 밤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잭슨홀 미팅이 악몽이다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셌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이 기조의 발언을 하면서 당일날 S&P 500 지수가 3% 넘게 빠지고요. 그 한 몇 달 사이에 그 흔히 말하는 미국 지수들이 20% 이상 빠지는 그러한 정도의 어떠한 충격이 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미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파월 의장이 이제 결국 하반기인데 하반기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기조가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그 시장이라든지 뭐 한국은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미국이 높은 현상들 그리고 꽤나 높은 수준, 2%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에는 일종의 스트레스 요인이거든요. 뭔가 좀 경제의 자그마한 변화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하는 뭐 한국은행 입장이 있고요. 잭슨홀 미팅이 결국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내일 한국 시간으로 밤쯤 있을 것 같은데 이때 흔히 말하는 이제 하반기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경제 인식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의 기준금리 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중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좀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2일까지 글로벌 펀드들이 15조 원이 넘는 중국 주식을 팔아치웠다고요? 그게 뭐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팔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한 2주간, 한 10일 동안에 결국 12조 원 넘는 금액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된다는 것은 2021년부터 계속 알고 있고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이제 홍다 같은 큰 기업이 문제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다들 예측을 했는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의 정부 대책이 좀 미온적이다라는 경향들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 세계 각국 기관들이 평가를 했을 때 중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는 외환 보유고도 많고 이것을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을 연착륙시킬 능력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스탠스가 그렇게 규제 완화 같은 걸 통해서 부동산을 완화시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것은 일부러 일정 부분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제에 있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25%부터 30%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08년 이후에 뭐 2020년까지 계산해 보면은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 5%라 그러면 2.5%는 이 부동산 분야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지하는 분야가 크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침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탠스가 7월에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양책이 굉장히 미온적이다 보니까
각국의 어떤 투자자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빨리 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경기 침체가 우리에게도 좀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 같은 게 제조업 체감 경기가 6개월 사이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중국 수요 회복이 더디기 때문인 거죠? 예, 사실 이제 중국이 1분기 리오프닝 하면서 성장률을 전망했을 때는 6%가 나왔고요. 근데 2분기에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5%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망치는 4%대로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기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전체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1% 떨어지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15%에서 0.17% 정도 떨어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강하는 여파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아마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상저하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고의 근간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어지면서 일단은 상반기에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하반기엔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의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투자재들이 수출이 늘면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가 가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라 하락이라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의 어떤 부진, 생각보다 못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퍼지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제조업 경기, 결국은 투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는 제조업이 중요한데 이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아마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 관련한 그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기대를 지금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는 게임의 어떠한 플레이를 원할 그래픽 카드로 이야기하죠. 게임을 보다 현실감 있게 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것을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굉장히 잘 바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쿠다라는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AI를 우리가 실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칩, GPU라는 칩에서 구현할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해서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 가장 유력한, 가장 수혜가 되는 어떤 주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AI가 빠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쿠다라는 시스템의 활용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또 다른 이슈는 GPT라는 이슈가 있죠. 챗GPT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응용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고 이런 기대감이 커지게 되자 이제 엔비디아의 주식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구현하려 그러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결국 핵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해만 해도 한 100% 이상 오른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적으로 받쳐줬다는 게 사실은 반도체 업계라든지 AI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실적으로 받쳐줬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거냐면 우리가 GPT라든지 AI 같은 것들이 실제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소비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기대는 2분, 그러니까 약간은 분기가 미국은 흔히 말하는 피스칼 이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2월 최근 2분기 지표를 봤을 때 엔비디아가 한 112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흔히 말하는 그걸 이기는 128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늘었고 3분기 예상치 역시 시장은 12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가이던스를 내면서 160억까지 우리가 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AI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산업 파급 효과 때문에 다른 반도체라든지 다른 AI 주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사람들이 AI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향후 있는 일이라 그래서 결국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미래 전망도 좋다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라고 아마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이것도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영향을 받았던 건가요?
시장의 소문이 일단은 엔비디아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는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이런 공시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것은 장 끝나고였는데 그 이전에 이미 나스닥이라든 S&P 500이라든 다우존스 지수에서 엔비디아 지수가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도체나 AI 산업들에 있어서 굉장한 미래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이 성장세가 흔히 말하는 성장의 모멘텀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계속 생겼고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크게 많이 올랐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간 14초 유연한 버전의 훈련 공식 정보를 발령합니다. 네, 전국에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남 담양에서는 적의 폭격으로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네, 오선열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물을 공급하는 담양호입니다. 적의 폭격으로 제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담양호의 저수량은 7,700만 톤으로 제방이 유실되면 농업용수 손실은 물론 마을이 물에 잠길 수도 있는 상황. 적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하여 담양호 요스트 원체가 파괴되고 제방 3인이 유실되었습니다. 크레인이 동원돼 긴급 복구에 나섭니다. 산발적 폭격에 유실된 경사면엔 곧바로 복구 인력이 동원됩니다. 폭우까지 쏟아져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수천막과 모래주머니를 쌓고 중장비까지 투입돼 작업 속도를 높입니다. 저희 담양호는 담양군 장성군을 넘어 광교광역시 일대까지 약 6,245헥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서 불시에 북한 특작부대가 드론을 이용해 담양호 제방을 파괴하는 시나리오로 응급복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숙련된 훈련을 받은 구조단이 부상자까지 신속히 구출하고 제방 복구까지 걸린 시간은 20여 분. 이번 훈련엔 한국농어촌공사와 군부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치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실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담양호 응급복구 훈련은 민, 관, 군, 경의 긴밀한 협력체계, 공조체계 구축으로 우리 공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번 을지연습 긴급복구훈련은 농어촌의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의 수위가 밤사이 계속 상승해 오늘 새벽 5시쯤 4m를 넘어섰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오늘 새벽 5시 기준 4.19m까지 올랐다가 아침 7시 20분 기준으로 3.89m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날 오후 5시 기준 1.98m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임진강 유역 홍수 관리는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2m를 넘어서면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 12m를 넘기면 접경지역 위기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됩니다. 필승교 하류에 있는 군남댐의 수위도 가파르게 올라 아침 7시 20분 기준 29.43m를 기록했습니다. 연천군은 하천변 행락객과 야영객, 어민과 지역 주민 등에게 문자를 보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천 주변을 산책하던 여성의 목을 조른 뒤 풀숲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주변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 B씨를 풀숲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남성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범행 14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6월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탄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는데 추락 원인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검은 물체가 연기를 날리며 힘없이 떨어집니다. Пиздец, это беспилотник. Сбили, бабахнуло в 2 раза, взорвалось, падает. 마을 농장에 떨어진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10명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 역시 바그너 그룹 소유로 등록된 개인 여객기였습니다. Будут назначен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судебные экспертизы, проведен комплекс след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ичин авиакатастрофы.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말 러시아군 수뇌부 처벌을 요구하며 모스크바 부근 200km까지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반란을 접었습니다. Дивіться, там в Росії якби такий режим, він не прощає таких заколотів. І це було очікувано, якби багато було інформації, що 프리고진 사망이 러시아 정부와 관련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행기가 러시아군 방공망에 격추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프리고진의 사망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프리고진에게 음식을 조심하라며 독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7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동쪽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영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산과 경남 양산에는 호우경보가, 영남과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남 해안에 최고 200mm 이상, 전남과 영남, 영동 북부 많은 곳에 최고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대구와 부산 28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해안에,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방금 전해진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오전 6시부터 열렸었는데요. 종료가 됐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강조하고 또 북한이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한다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네, NSC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오늘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